안녕하세요, 다인쌤입니다. 자, 정부가 국민연금 가입 연령을요 59세에서 64세로 5년 늘릴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정부는요 고령화 시대 또 연금 고갈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하는데요. 문제는 우리가 5년 더 연금을 납부해야 할까요? 또 납부할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뉴스 기사 보여드릴게요. 최근 뉴스입니다. 국민연금 의무 가입 연장 때나 정부 59세에서 64세로 상향 검토한다는 내용입니다. 국민연금 64세까지 내게 될까? 정년 연장 논의도 본격화. 여기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21년 만에 국민연금 계약이 있는데요. 더 내고 더 받는다. 5년 더 내고 여기 보험료 13% 정도 더 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64세까지 내는 안 검토. 자, 문제는 여기 보면 이겁니다. 보험료 납부 여력 없으면 말짱 도루묵. 그렇죠? 이게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자, 국민연금 왜 이리 시끄러울까요? 자, 국민연금은요 우리나라 국민 대다수가 가입하는 공적연금 제도입니다. 노후를 위해서 아주 중요한 안정망 역할을 하죠. 그런데 지금 어떻죠? 저출산 얘기를 안 나요. 또 고령화 너무 심각합니다. 그래서 연금 재정에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비상상태죠. 왜냐하면 내는 사람들은 점점 주는데, 그죠? 연금 내는 사람 점점 주는데 받는 사람 점점 늘어가는 거죠. 네, 연금이 고갈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가면 2050년에 가면 이 연금 기금이 완전히 고갈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부는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연금 개혁 카드를 꺼내 들었고, 그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의무 가입 연령 상향입니다. 59세에서 64세로. 자, 정부는 이 문제를 국민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무 가입 연령 64세까지 늘리면요 연금 수령액도 늘어납니다. 또 연금 수령까지 소득 공백 없이 안정적인 노후 준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분석에 따르면요 우리가 5년을 더 내게 되면 연금 수령액이 13% 정도 늘어난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문제가 있죠. 과연 우리 국민 중에서 몇 명이 몇 프로나 64세까지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나라 지금 정년이 몇 살이죠? 네, 60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직장인들이 은퇴하는 체감 은퇴 나이 몇 살일 것 같습니까? 네, 놀랍게도요 50살이 안 됩니다. 49.5살 정도 됩니다. 자, 뉴스 기사 보겠습니다. 현실 정년 49살인데 국민연금을 64세까지 내야 돼요. 그러면 요 15년 무려 15년 동안 공백이 생깁니다. 자, 이 15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특히 비정규직 또 저소득층은요 60세 이후에도 일자리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64세까지 국민연금을 더 내게 되면 이것 때문에 더 힘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정부는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정부 또 여야가 모두 정년을 59세에서 65세로 늘리자라는 거에서 이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정년 연장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볼 건데요. 과연 정년 연장이 고령화 시대의 구원투수가 될지 아니면 시한포텐이 될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관련 뉴스 좀 보겠습니다. 65세 정년 연장 공식화. 자, 65세 정년 입법 시동. 여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국힘은요 내년 초 현행 60세인 법적 정년을요 2033년까지 65세로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입법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상향 계획 지도와 맞물리고 있는 겁니다. 즉 국민연금을 64세까지 내십시오. 정년은 65세까지 올려드릴게요. 자, 그런데 여러 가지 이제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이제 대한민국은 초고령 사회라고 하잖아요. 인구 절벽입니다. 경제 활동할 수 있는 사람들이 빠르게 줄고 있습니다. 2025년 바로 내년이죠. 얼마 안 남았어요. 자, 내년부터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우리나라에 65세 이상 우리가 이제 노인 인구라고 하죠. 인구가 무려 20%가 넘는다고 합니다. 충격적이죠.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 인구가 총 100명이라고 해볼게요. 여기 이제 100명의 사람인데 그 중에서 여기 주황색 20명이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라는 겁니다. 더 문제는 이 인구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자, 이 그래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과거 1967년 제가 67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해봤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2024년 이 그래프에서 보시면 뭐가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까? 일단 여기는 0세부터 10세, 20세, 30세, 50세 위로 갈수록 나이가 많아지는 거죠. 그런데 제가 태어난 해는요 죄다 아이들이었어요. 그죠? 전체 인구의 거의 절반 이상이 20, 30대 이하였죠. 자, 그런데 지금 어떻죠? 애를 안 낳아요. 여기 보시면 오히려
지금 젊은 10대, 20대, 30대들이 훨씬 더 줄어들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중위 연령이 46, 그리고 지금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라는 거. 여기 보시면요, 제가 태어난 67년도만 해도 고령 인구, 그러니까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가 3.1%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동네에서 어르신 보기가 이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요 19.2%, 내년에는 이게 20%가 된다는 겁니다. 네, 그냥 너무나 쉽게 이제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를 보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25년이 지난 미래 어떻게 변할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2024년이에요. 현재가 보셨죠? 자, 2050년, 25년 뒤에요. 자, 좀 전에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20% 정도 된다고 했죠. 자, 25년 뒤에는요 40%가 넘습니다. 40.1%. 즉 100명 중에 40명 이상은요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입니다. 이 그래프에서 보셨듯이 이게 이렇게 바뀌었어요. 점점 나이층이 많은 위쪽이 많아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네, 젊은 층이 없어요. 일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이분들이 국민연금을 내서 노인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년을 더 늘려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자, 전체적으로 한번 봤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이 아래쪽이 0세부터 80세예요. 제가 태어난 해만 해도 제 다 아이들이었어요. 동네 아이들이 그냥 바글바글 했었습니다. 지금은 저희 아파트 가보면 놀이터에 그 놀이기구가 이렇게 잘 돼 있는데 노는 아이들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 20년, 30년이 흐르면 이제 동네에서 정말 0세부터 20세 미만의 젊은 층을 찾아보기가 힘들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우리나라의 충격적인 현실입니다. 자, 노인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조부모 세대 또 부모 세대의 노인하고 지금의 노인은 완전히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길거리 가서 요즘 60대 어르신들 봤을 때 이런 느낌 드실 거예요. 예전보다 훨씬 더 젊어 보인다.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내 나이가 어때서. 네, 실제로 이런 액티브 시니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인 기준을 올려야 된다. 65세가 아니라 75세 이상으로. 실제로 보면요, 신체 능력이 10년 이상 더 젊어졌다고 합니다. 자, 이거에 대한 이제 조사는 일본에서 이루어졌는데요. 일본 노인학회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보행 속도. 이 보행 속도가 왜 중요하냐면 나이가 들수록 걸음걸이의 속도가 늦어진다고 합니다. 또 하나 약해지는 게 있죠. 악력. 두 가지를 조사했습니다. 신체 능력을 조사를 했는데, 자, 1992년 65세 노인하고요. 10년 뒤인 2002년 75세 노인하고 신체 능력이 같다고 합니다. 즉 10년 전보다 신체 능력이 10살 더 젊어졌다고 합니다. 젊어 보이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젊어졌어요. 앞으로 더 젊어지겠죠? 그래서 이제는 75세 이상을 노인이라 부르는 게 당연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최근 대한노인회장도 노인 연령을 75세로 올리자라는 이제 주장을 했는데요. 자, 그렇다면 65세,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또 유엔에서 예전에 정한 노인 기준이 65세였는데, 자, 이게 언제 어디서 생긴 걸까요? 자, 이것은요 19세기 독일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당시 비스마르크 수상이요 정치적인 목적으로 도입한 이 제도가 지금까지 이어져 온 거죠. 자, 그러면 100세 시대 지금 65세 노인이라고 부르는 게 과연 적합할까요? 자, 우리나라에서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한국인이 생각하는 노인 기준 연령 얼마나 될까? 자, 여러분 맞춰보세요. 65세 이상, 69세 이상, 72세 이상.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정도 나이면 노인이다 라고 생각하는 나이가 몇 살 정도 되십니까? 자, 정답은요 바로 72세입니다. 72세. 전 국민이 생각하는 노인 기준. 그런데 65세 이상의 어르신들한테 여쭤봤을 때는 요 나이가 78세입니다. 요건 이제 전 국민한테 여쭤본 거고, 실제로 60세 이상 노인들에게 물어봤을 때는요, 내 나이는 78세야 돼야 노인이라고 생각해.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년 연장에 대해서는요, 여야 모두 같은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약간 이제 차이가 있는데요. 국힘은 2023년까지 65세 정년 연장, 또 이것은 국민연금 수령 시기와 연동해서 임금 체계를 개편하자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요, 중소기업부터 단계적으로 정년을 연장하자라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자, 보셨듯이 정년 연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요, 여야 모두 공감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정년 연장 정말 맞는 해결책일까요? 또 과연 장밋빛 미래만 기다리고 있을까요? 자, 이 정년 연장에 대해서요, 많은 전문가들이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런 것들이죠. 정년을 연장하면
청년 일자리가 줄어든다. 또 기업들은 정년 연장하게 되면 힘들다. 기업들 입장에서는요. 또 정년 연장하면 연금 고갈을 막을 수 있으니까 정년 연장을 또 해야 된다. 이렇게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실제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구인구직 사이트 사람인에서 물어봤습니다. 구직자들에게. 자, 정년 연장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네, 긍정적이다. 약 10명 중에 8명은 찬성한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기업주에게도 5, 60대 영시니어 채용 계획이 있다라는 쪽이 의외로 가반이 넘었습니다. 52.9%. 즉 채용을 하는 사람이나 또 취업을 하는 사람이나 정년 연장에 대해서는 비교적 호의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국민 10명 중 6명, 그러니까 60%죠. 정년 연장, 재고용에 대해서 찬성한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 뉴스 기사인데요. 법정 청년 65세 이상으로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젊은 층 20대 찬성률이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정년 연장, 노일 연령 또 상향. 왜 해야 될까요? 정년 연장 안 하면요. 우리나라에 이제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아까 보셨듯이 내년부터 65세 이상 인구가 20%가 넘어요. 더 문제는 이게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서 그 뒤로 한 20, 30년 뒤에는 절반 정도가 노인 인구라는 겁니다. 즉 일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정년을 연장해야 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다른 나라 어떨까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하고 비교해서 다른 나라들. 자, 여기 보시면요. 자, 현행 정년이에요. 일본 같은 경우는 65세예요. 우리나라보다 5년 더 높죠. 자, 독일 65.5세, 프랑스 61세에서 66세, 스페인 65세, 호주 65세, 영국 65세. 네, 지금 선진국들은요. 우리나라하고 좀 다르게 죄다 우리나라보다 5년 정도 더 높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정년 조정을 또 하고 있어요. 이것도 지금 적다. 더 늘리자. 그래서 일본은 70세까지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고요. 독일은 67세까지, 프랑스도, 스페인도, 호주도 다 67세 전으로 더 늘려야 된다. 그런 연장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아직은 60세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세계 선진국과 발을 맞춰서 정년을 늘리자라는 게 지금 의견입니다. 자, 정년을 늘리는 거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겠죠. 자,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정년을 늘렸을 때 긍정적인 효과 3가지, 또 부정적인 효과 3가지를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긍정적 효과 3가지입니다. 첫 번째, 고령화로 인해 생산성 감소가 완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베이비붐 세대의 풍부한 경험 또 노하우를 활용해서 생산성을 유지하고 경제 활력을 높일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두 번째, 소비 증진 효과입니다. 자, 계속 일을 하게 되면 소득이 늘어나서 고령층의 소비가 증가하면서 내수 경제 활성화에 기대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자, 마지막 3번째는요. 사회복지 비용의 절감입니다. 자, 연금 수급 시기가 늦춰지게 되면 정부의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의견이죠. 이렇게 긍정적인 효과 3가지를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부정적인 효과 3가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청년 일자리 감소입니다. 고령층의 고용이 늘어나게 되면 청년 세대의 취업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는 의견이에요. 지금도 청년층 취업이 너무너무 어렵잖아요. 특히 경쟁이 치열한 대기업, 공공기관 일자리 시장에서 세대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는 이제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기업 부담의 증가입니다. 자, 지금 우리나라는 대체로 연공서형 임금 체계가 있기 때문에 근속연금과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임금이 높아지죠. 이것이 기업의 인건비 부담으로 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마지막 3번째는요, 노동시장 경직성 심화입니다. 자, 정년 연장으로 해서 고령 근로자가 점점 많아지게 되면 기업의 인력 운영 유연성이 떨어지게 되죠. 또 이것 때문에 새로운 기술 도입, 또 지금 같은 세대는 혁신이 필요한데 혁신이 지연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보시다시피 정년 연장은요, 양날의 검이에요.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부정적인 효과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자, 오늘 정년 연장 65세, 또 국민연금 의무가입 64세. 자,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결코 가볍지 않은 주제입니다. 그죠? 자, 언뜻 보면 좀 더 일하고 조금 더 연금을 늦게 받는 것뿐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면에는요, 더 길어진 노후, 또 그 시간을 책임져야 하는 우리의 그런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 준비된 노후를 맞이할 수 있을까요? 제가 오늘 이 주제를 말씀드린 건요, 정답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이번 정책 판단을 통해서 우리 노후 진지하게
함께 고민해보자는 뜻에서 만들어 봤습니다. 자, 지금부터라도 길어진 노후를 위해서 재테크 열심히 하시고요. 또 건강관리 열심히 하시고 새로운 진로 모색, 나만의 노후 준비를 시작해 가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은요. 정년 연장 65세까지 또 국민연금 의무 가입 64세까지 상향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자, 이것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아래 댓글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은퇴, 노후 준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요. 그걸 보신 다른 시청자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래 댓글로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단쌤입니다. 자, 최근 노량진 학원가 있잖아요. 여기가 원래는 20대, 많아야 30대 젊은 층들이 많았죠. 자, 최근에는요, 어떤 나이층이 많을까요? 중장년층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50대, 60대 조금이 아니라 무지막지하게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그 이유 무엇일까요? 오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질문 하나 드릴게요. 맞춰보세요. 주택관리사라는 자격증 아시죠? 1차, 이번에 1차 시험 합격자 중에 40대, 50대 중년의 비율 얼마나 될까요? 1번 30%, 2번 50%, 3번 74%. 네, 한번 맞춰보세요. 네, 정답은요 74%입니다. 1차 시험 합격자 중에 중년 40, 50대가 100명 중에 74명이 40, 50대라는 겁니다. 엄청나죠? 이것들을 보여주는 뉴스 기사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목이 이렇습니다. 책가방맨 5060 북적, 노량진 세대교체, 어떻게? 20, 30대에서 50, 60대로. 자,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사라지는 노량진 공시생들, 청년은 가고 중장년 몰린다 라는 뉴스 기사입니다. 공시적 성지, 노량진은 옛말, 책가방맨 5060 북적. 자, 이거 다 최근 기사입니다. 2024년 9월 29일 이런 뉴스 기사도 있습니다. 우리도 한창이에요. 여기서 우리 누구죠? 네, 50, 60대를 말하는 겁니다. 공시적 떠난 노량진 곳곳, 책가방맨 5060. 여기 이런 말이 있습니다. 60대는 한창이에요. 배워서 돈 벌어야죠. 제가 67년생이거든요. 저도 좀 있으면 60인데 인생을 이제부터 시작하는 느낌이에요. 요즘 50대, 60대, 심지어 70대들도요. 너무 젊습니다. 자, 이 뉴스 기사에 나왔던 내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A씨는 화학공장에서 60세에 정년퇴직한 후에 5년간 계약직으로 더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65세까지 일을 한 거죠. 자, 그는 곧 70대가 된다고 합니다. 어떤 일을 해야 안정적으로 경제활동할 수 있을지 고민하다 전기시설 관리 직무를 택했다고 말했다. 이어 나이 들어서 배우기 쉽지 않다. 앞에서 수업 들어도 뒤에서 잘 기억이 안 난다 라고 말씀하시네요. 네. 60세에 정년퇴직해서 계약직으로 5년 더 일하고 이제 곧 70대인데 더 일을 하기 위해서 전기이사 자격증을 따고 계신다고 합니다. 자, 아래분은요. 국민권에서 일하다 퇴직한 60대 B씨도 노량진에서 이분은 주택관리사를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자, B씨는 주변에 나이 든 사람들이 많다. 우리 강의실엔, 그죠? 이분이 지금 공부하는 강의실엔 60대가 40%나 된답니다. 60대가 4%도 아닌 40%. 나머지는 전부 다 50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택관리사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 5, 60대가 거의 대부분이라는 얘기입니다. 60대가 40%, 나머지가 전부 다 50대. 그는 한 푼이라도 벌어야 한다며 일할 에너지와 의지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50대, 60대 예전 같으면 은퇴해서 집에서 쉬어야 될 나이에 더 돈을 벌기 위해서 오랫동안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노량진으로 오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뉴스 기사입니다. 노후 걱정 깊어진 낀 세대 5060. 낀 세대라는 표현이 뭐죠? 자, 여기 50대, 60대가 있습니다. 자, 위로는 어떤 분들 있죠? 이분들의 부모님이 있습니다. 부모님을 봉양해야죠. 비용이 적게 들어갈 수도 있지만 굉장히 많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돌봄까지 필요하다고 하면 한 달에 2, 300은 기본으로 들어가죠. 아래는 또 누가 있죠? 자녀, 뒷바라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삼중고라고 하죠. 아래로는 자녀를 뒷바라지 해야 되고 위로는 부모님을 봉양해야 되는데 정작 이 5, 60대도 은퇴를 했거나 은퇴를 앞두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정작 자신들의 은퇴 노후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데 자녀, 부모, 그리고 본인들까지 이런 삼중고에 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은퇴해서 계속 돈을 벌지 않으면 생존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노량진으로 많은 분들이 몰리고 있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요. 최근 5년간 50대, 60대 자격증 취득자 현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50대입니다. 자, 2011년 대비 기준으로 보면 지금 45%가 증가했다고 해요. 자, 더 놀라운 건요. 60대입니다. 자, 60대는 같은 기간 동안, 그죠?
2011년에는 3,000명 정도였던 게 2015년 5년 만에 6,600명으로 증가했죠. 115% 증가. 자격증 취득자들이 50대에는 45% 증가할 때 60대에는 115%가 증가를 했습니다. 50대보다 거의 한 2.5배 더 많이 증가를 했죠. 자, 뉴스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뒷모습으로 나오는 이 여성분, 뒷모습으로 봐도 나이가 한 60대 정도로 보이죠. 공인중개사 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이분의 나이가요, 무려 71살입니다. 성함이 최련복님.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최련복 씨는 수험생 중에 한 명이다. 수십 년 동안 요리학원 강사로 일했던 그는 지난 3월부터 요리학원 대신 공인중개사 학원으로 등원하기 시작했다. 최 씨의 하루 일과는, 여기서부터 잘 들어보십시오. 정말 놀랍습니다. 최 씨의 하루 일과는 대입 수험생이나 청년 공시생과 크게 다르지 않다. 자, 대입 수험생 그리고 공시생들 공부를 얼마나 하죠? 네, 아침에 일어나서 잠들 때까지 공부만 하죠. 그렇다면 71살 되신 이 최련복님 하루 일과가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분요, 오전 7시 집을 나서 학원을 찾은 그는 오전 오후 수업을 연달아 듣고 야간 수업까지 마치고 나면 깜깜한 밤이 된다. 네, 하루 종일 학원에서, 그죠? 오전 오후 야간 수업까지. 자, 그리고 물어봅니다. 자, 수업이 끝나면 바로 집으로 가시나요? 라는 질문에 최 씨는 의아한 표정으로 독서실에서 남은 공부를 마무리한 뒤 집에 가야 한다고 답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할 뿐이라는 말을 실감케 하듯 그의 눈빛은 대입 수험생 못지않게 열정으로 불타오르고 있다. 저도 강의를 할 때가 있는데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와요. 오히려 30대, 40대보다 이런 60대, 70대 분들도 있는데 정말 열심히 배워요. 맨 앞자리에서 진짜 눈에서 레이저가 나옵니다. 이런 분들이 점점 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뉴스에 나왔던 내용인데요. 이제 보겠습니다. 자, 이분 딱 봐도 60대, 70대 초반 그 정도로 보이죠. 정년 퇴임 후 노량진 학원에서 수강 중. 뭐 하려고? 자격증 따려고. 직장 다닐 때 처음에는 주 6일 근무였어요. 자, 우리 세대들 지금 이제 주 5일이지만 예전에는 주 6일 근무였죠. 토요일까지 근무를 했었습니다. 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를 했는데 다시 그 생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자격증을 따서 직장이 아닌 평생 직업인으로 살아갈까, 이제 그런 고민이 있으신 것 같아요. 자, 정년하고 난 후 나와서 과연 뭘 할까? 자, 요즘 100세 인생 시대인데, 자, 이걸 준비해서 내년에 꼭 마무리를 짓자. 이걸 준비한다는 건 이제 자격증을 준비한다는 뜻인 것 같아요. 그죠? 자, 이분이 주택관리사를 공부하는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요. 나도 아파트 소장을 한번 해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네요. 이런 걸 보니까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공부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주택관리사를 꿈꾸는 56세 김철수 씨의 사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른 아침부터 노량진 주택관리사 학원가는 활기가 넘칩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열정적인 수강생, 바로 56세 김철수 씨입니다. 30년간 대기업에서 몸담았던 그는 갑작스러운 구조조정으로 회사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막막했죠. 뭘 해야 할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김철수 씨는 좌절하는 대신 새로운 도전을 선택했습니다. 바로 평소 관심 있었던 주택관리사 자격증에 도전하기로 한 것입니다. 자, 그는 매일 아침 7시면 어김없이 학원에 도착해 밤 늦게까지 강의를 듣고 복습을 하며 열정적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젊은 친구들과 경쟁하려니 쉽지는 않지만 오랜 직장 생활에서 얻은 경험과 노하우는 저만의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철수 씨는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70대 후반까지 일하는 것을 꿈꾸고 있다고 하네요. 자, 그럼 이제부터는요, 50대, 60대, 70대가 가장 많이 따는 인기 자격증 탑10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인기를 넘어서 실제로 기업에서 많이 찾는 자격증 있잖아요. 그 탑10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자격증 공부하고 있다면요, 이 내용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최근 3년간 연령대별로 국가 자격증 취득자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세 미만,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50세 이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른 연령층들은 2019년 대비 2021년, 2년 동안 증감이 오히려 줄은 데도 있어요. 10%, 10%, 10% 늘고, 요 19세 이하는 오히려 줄었습니다. 그런데 50세 이상은 무려 38%, 다른 연령층에 비해서 무려 4배 정도 높은 수치입니다. 더 놀라운 건 60대에는 이게 더 높아요. 자격증 취득하려는 분들이 참 열심히 사시죠. 네. 자,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 50대가 선호하는 국가 기술 자격 상위 10개를 뽑아봤습니다. 자, 볼까요? 이 표는요, 작년이죠. 2023년 50대 최다 응시 탑10입니다.
1위 뭘까요? 네, 지게차 운전 기능사입니다. 2위 한식 조리 기능사, 3위 전기기사, 4위 굴착기 운전 기능사, 5위 산업안전기사, 자 6위 전기기사, 7위 건설안전기사, 8위 조경기능사, 9위하고 10위가 소방 설비기사, 전기하고 기계 분야입니다. 이렇게 탑 10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시험을 많이 응시하는 거 말고 실제로 이런 자격증을 갖고 있으면 기업에서 많이 찾는 그런 자격증, 이게 정말 알짜배기 자격증이죠. 그 탑 10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것은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워크넷이라는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분석해서 제시를 한 겁니다. 얼마나 많은 기업에서 어떤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들을 찾고 있는지. 1위 지게차 운전 기능사입니다. 2위 건축기사. 자, 요거는 앞에서도 많이 시험 보는 자격증으로 1위였는데 똑같네요. 결과값이. 2위 건축기사, 3위 한식조리 기능사, 4위 전기기사, 5위 토목, 6위 전기산업기사, 전기기능사, 8위 직업삼당사, 9위 정보처리기사, 마지막 10위 용접기능사. 앞에 실제로 응시 많이 하는 자격증하고 실제로 기업에서 많이 찾는 자격증하고는 좀 차이가 있죠. 자, 요거 참고하셔서 여러분도 자격증 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공인중개사 자격증 준비를 하고 있는 분의 사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분의 나이는 58세 여성분입니다. 박영희 씨. 노량진 공인중개사 학원가의 한 강의실. 젊은이들 사이에서 박영희 씨 모습은 단연 눈에 띕니다. 왜? 나이가 많으니까. 그죠? 30년 넘게 전업주부로 살아왔던 그녀는 인생 2막을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시험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아이들이 모두 출가하고 나니 문득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남은 인생을 의미 있게 보내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해졌죠. 그래서 자격증 시험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박영희 씨는 평소 사람 만나는 것을 좋아하고 부동산에도 관심이 많았던 자신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공인중개사를 새로운 목표로 삼았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용어, 또 법률 용어 때문에 어려움도 겪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학원 수업 후에도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 늦은 시간까지 공부하고 주말에도 틈틈이 부동산 관련 책을 읽으며 실력을 쌓아나가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단순히 집을 사고 파는 것을 넘어 사람들의 꿈과 미래를 연결해주는 매력적인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영희 씨는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해서 80세가 넘어서도 일하는 것을 꿈꾸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전기기사입니다. 앞부분에 전기기사도 굉장히 인기 자격증으로 나왔죠. 자, 60세 이순재 씨 남성분입니다. 자, 이분의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량진 전기기사 학원가 실습실에서 젊은 수강생들 사이에서 땀 흘려 실습에 열중하는 한 수강생이 눈길을 끕니다. 바로 올해 60세인 이순재 씨입니다. 32년간 공무원으로 일하며 안정적인 삶을 살아왔지만 은퇴 후 삶은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자, 이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저도 이제 은퇴자분들을 많이 만나보지만 은퇴해서 경제적 여유가 있어도 내 일이 없으면 너무너무 힘들다고 해요. 우울증까지 온다고 합니다. 자, 이분도 공무원이면 32년 정도 했으면 공무원 연금이 한 300만 원 가까이 될 겁니다. 경제도 크게 문제가 없죠. 그래서 이분은 돈을 벌는 이유도 물론 있겠지만 더 큰 이유는 뭔가 내가 일을 통해서 계속 경제 활동을 하고 또 어떤 성취도 얻고 싶은 게 이분의 목표인 것 같아요.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퇴직 후 무료한 시간을 보내던 중 우연히 전기기사라는 자격증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적성에도 맞는 것 같아 과감하게 도전을 결심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무언가를 만들고 고치는 데 소질이 있었지만 현실적인 이유로 기술 분야에 도전하지 못했던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제라도 제 손으로 직접 기술을 배우고 전문가로 인정받고 싶다는 열망이 생겼습니다. 자, 이렇게 60대에도 뭔가 목표가 있고 꿈이 있는 분들은요 늙지 않습니다. 더 건강해진다는 거죠. 자, 그는 익숙하지 않은 전기 이론과 용어를 익히기 위해 매일 6시간 이상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따라하기 벅찼지만 하나씩 배워가는 즐거움에 힘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분은 자격증을 따면 물론 기쁘시겠지만 이 과정조차 너무 즐겁다는 말씀이에요. 이순재 씨는 전기기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전기 설비 관리, 안전 점검 등 분야에서 일하는 미래를 그리고 있습니다. 아직은 부족한 점이 많지만 끊임없이 배우고 노력하면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젊은 친구들과 함께 땀 흘리며 배우는 지금이 너무 소중하고 행복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럼요 50대 내지는 60대가 가장 많이 준비하고 있는 자격증 3개를 알아보고요. 이거의 장단점 그리고 수입은 얼마나 되는지 간략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자, 3가지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고 있는 주택관리사, 전기기사 그리고 공인중개사. 장단점과
수입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주택관리사입니다. 장점. 네, 정년 없이 일을 할 수 있다. 자, 이 자격증 따면 가장 많이 하는 게 바로 아파트 관리소장이죠.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일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죠. 자, 그럼 단점 한번 보겠습니다. 단점은요, 60세 이후에 이걸 취득해서 취업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자, 대부분 40대, 50대 분들이 진입하는 곳이죠. 요때 자격증 따서 취업하는 거. 근데 현실적으로 60세는 쉽지 않다. 자, 또 단점. 아파트 관리소장은 감정노동 강도가 높을 수 있다. 우리 신문 이렇게 보면 주민들의 갑질에 아파트 관리소장님이 굉장히 힘들어한다는 그런 기사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죠. 이제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감정노동 강도가 높을 수 있다는 거. 자, 이분들 수입 얼마나 될까요? 평균 연봉은요, 3,729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상위 20%, 100명 중에 25명은 4,590만 원 이상까지 받기도 하고요. 10년 이상 경력자는 평균 4천만 원. 그리고 단지가 큰 대규모 아파트 단지는요, 5천만 원 이상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자, 이번엔 전기기사 장점과 단점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전기공학과 나왔거든요. 전기기사를 2번 도전했는데 떨어졌어요. 열심히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아직도 미련이 남습니다. 자, 전기기사 정년퇴직 후에도 일할 수 있는 자격증이라는 거. 공통점인 것 같아요. 장점은 오래 일할 수 있다는 거. 단점. 현장 업무의 강도를 고려해야 된다. 왜? 50대, 60대 이렇게 체력이 젊은이만큼 안 되기 때문에 전기공사 현장은 육체적으로 힘들고 또 위험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전기기사 수입 얼마나 될까요? 초임급여 평균 초봉은 약 3,20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리고 경력자 2, 3년 이후에는 예를 들어서 호텔, 백화점, 병원 등에서 전기과장으로 일을 하게 되면 월 35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 이번 공인중개사 알아보겠습니다. 장점. 네, 나이 제한 없이 활동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시는 분은 올해 82세인데 아직도 현역으로 열심히 일을 하고 돈도 잘 벌고 계십니다. 정년이 없다는 거죠. 단점. 수입이 불안정하다. 또 경쟁이 치열하다. 요게 이제 단점으로 뽑았습니다. 자, 이분들 수입 얼마나 될까요? 이것은요, 개인의 능력과 또 시장 상황에 따라 크게 다릅니다. 어떤 분은 1년에 1,000만 원도 못 버는 분이 있는 반면 어떤 분은 1년에 1억 이상 버는 분들도 있다는 거죠. 네, 천차만별인데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평균 연봉을 조사를 했더니 약 4,592만 원 정도 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도전하고 싶으시죠? 네, 도전해야 됩니다. 최고의 노후 준비는요, 계속 일하는 게 가장 좋은 노후 준비예요. 왜냐하면 내가 3억이 있다고 치면 수익형 부동산, 예를 들어서 오피스텔이나 상가나 뭐 얻는 건물 이런 거 했을 때 수익률이 서울에 있는 것들 4%가 채 안 돼요. 4% 내외인데 그러면 3억이 있으면 4%면 1,200만 원이니까 월 100만 원이거든요. 내가 3억이 있어야 월 100만 원 정도의 세전으로 수입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이런 일을 하면 100만 원 이상은 벌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계속 일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일을 하려면 자격증이 필요한데 문제가 있죠. 여기 이분이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죠? 네, 집중력 문제, 또 기억력의 저하, 또 체력적 한계. 그래서 많은 분들이 50대 분들이 내가 이거 해서 할 수 있을까? 머리는 점점 안 좋아지는데 공부도 잘 안 되고 자격증 취득할 수 있을까? 또 취득한 후에 내가 이 일을 잘 해낼 수 있을까? 온갖 걱정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왜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목이 가장 뛰어난 중년의 뇌라는 책이에요. 지금 중년이라고 하시면 50대, 60대 분들은요, 이 책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생각한 거하고 많이 다른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우린 선입감이 있어요. 50대, 60대가 되면 모든 뇌의 능력이 떨어진다. 아니라니까요. 자, 볼까요? 1956년부터 40년 넘게 6,000명을 대상으로 사람의 정신적 기량을 추적했다고 합니다. 자, 40대에서 60대, 오히려 20, 30대보다 이 40대에서 60대가 언어 기억력, 어휘력, 공감 감각, 기납적 추리 능력이 20대보다 더 높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이가 들면 뇌도 같이 나이가 드는가? 라는 질문에 결코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생각한 거하고 완전히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시애틀 종단 연구에서 나이별 인지 능력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이쪽은 이제 나이예요. 25세, 32세부터 해서 88세까지 나오죠. 자, 보면 떨어지는 게 있어요. 계산력. 자, 나이가 들면 들수록 40대 중반부터 급격하게 떨어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지각 반응 속도. 당연하겠죠. 나이가 들면 신체적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요거죠. 그래서 40대 위에 빠르게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어휘력, 기납 추리력, 단어 기억력, 공간 정약력,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죠. 그런데 이런 능력들은 46세에서 74세까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죠? 요 사이에 평행하게 머물러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하는 데서는 75세까지 이런 능력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내가 그냥 떨어진다고 생각을 할 뿐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 내가 노력을 하면 더 높일 수가 있습니다. 이건 평균값이고요. 계속 공부하고 자기계발을 하시는 분들은 74세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올라가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볼까요? 바로 이분이죠. 제가 존경하는 100세의 철학자 김형석 교수님입니다. 지금은 나이가 104세가 되셨습니다. 자,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아래 나오죠. 60에서 80세까지가 아마도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뭐가? 내가 일을 하고 경제적 또 학습력을 키우는 데 있어서 이 나이대가 가장 왕성했다고 합니다. 자,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올해 104세가 되셨습니다. 김형석 교수님.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60세가 넘으면 신체 건강보다 정신 건강이 장수에 더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요. 물론 몸 건강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계속해서 공부를 하게 되면 60세가 돼도 70세가 돼도 80세가 돼도 이분은 지금도 강의를 하세요. 지금도 저술 활동을 하시고. 그래서 이분이 그러셨잖아요. 60에서 80세가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는 시기였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60이 되면 은퇴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그때 스타트 라인에 쓴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50대, 60대 마음가짐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성별 또 연령별 인터넷 이용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회색은 2008년도고요. 요 파란색은 2018년입니다. 그러면 10년이 지난 거죠. 자, 그런데 인터넷 이용률을 보면 10대, 20대, 30대는 2008년도나 2018년도나 똑같아요. 거의 100%에 가깝죠. 20대도 그죠? 2008년도나 2018년도나 거의 똑같아요. 자, 그런데 50대, 60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50대는요. 2008년도 인터넷 이용률이 48.9%. 그런데 자, 10년이 지난 2018년도에는 89.7%. 지금은 거의 99.9%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60대 한번 보겠습니다. 2008년도 인터넷 이용률이 19%. 자, 그런데 8년이 지난 2018년도에는 무려 88.8%. 지금 60대들도요. 인터넷 이용률이 거의 99%까지 올라와져 있습니다.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인터넷을 이용하면서 단순히 드라마나 쇼폼을 보기도 하지만 공부를 위해서 인터넷을 보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젠 인터넷이라는 무기가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마음을 먹으면 공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50대 이상 중장년층 국가기술 자격 4년 새 2배 증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라고 봅니다. 젊어졌어요. 액티브 시니어라고 하잖아요. 말로만 100세 시대가 아니라 실제 100세 시대이고 60세가 인생의 시작이라는 말 그냥 들으면 거짓말하고 있네 라고 예전에 말을 했는데 이게 지금 현실이 됐습니다. 그죠? 60세는 새로운 인생 이막을 살아가는 시작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노량진으로 자격증을 따라오는 이런 60대 분들, 50대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 사례자분들처럼 정말 수험생처럼 열심히 사세요. 첫 번째는 돈이 목적이지만 돈도 중요하지만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는 것은 뭔가 배움을 통해서 성취를 하고 내가 나이가 60이 돼도 70이 돼도 계속 내가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는 거 이건 굉장히 큰 자긍심이고 자부심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 도전은 좀 힘드실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건 하면 할수록 쉬워집니다. 지금 자격증 공부하고 계신 분들 또 자격증을 따서 계속 경제활동하고 계신 50대, 60대 분들이 있다면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들의 경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다니쌤입니다. 자, 한국은행에서 얼마 전에 아주 충격적인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2026년, 내년이죠. 올해보다 훨씬 더 힘들어질 거라고 합니다. 지금 대출 받으신 분들 있잖아요. 연체율이 최소 2배 이상 높아질 거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어떤 층이 가장 위험할까요? 예상하셨지만 50대, 60대 이상 고령층이 훨씬 더 위험하다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고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뉴스 기사 보겠습니다. 아주 놀라운 뉴스가 나왔죠. 여기 보시면 날짜가 2024년 12월 24일입니다. 성탄절 이브날 우리나라가요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현재 2024년 12월 24일 날짜로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했죠. 자, 그래서 앞으로는 이 많은 고령층들이 100세 시대에 어떻게 살아갈지
가장 큰 또 화두고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60대 고령자 대출 증가율 증가하고 있고요. 또 부실화 연체율도 동반해서 최고치로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최근 10년간 연평균 연체율 60세 이상이요 0.5%로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다고 합니다. 자, 뉴스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대출 눌리고 장기 연체율 증가의 위험. 자, 그런데 어느 층이 가장 위험할까요? 여기 보시면요 30대 이하, 40대, 50대, 60대. 그런데 나이가 많을수록 가계대출 증가율이 높아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빨간색은요 2017년부터 2019년 3분기까지 나와져 있는데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이가 들수록 대출 증가율이 높아지고 있고 또 해가 갈수록 대출 증가율도 역시 높아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요 고령층 신용불량자 증가라는 뉴스 기사인데요. 여기 보시면 30대 이하, 또 30대, 40대, 50대, 60대까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신용불량자 어디가 제일 많죠? 60대가 가장 많습니다. 저기 보시면요 50대는 파란색이 2000년도고요. 요 주황색이 2023년도예요. 3년 만에 신용불량자가 50대는 줄었어요. 40대도 줄었죠. 30대도 줄었고. 그런데 60대만 크게 늘었습니다. 자, 이렇게 놀랍게도 한국 고령층 3명 중에 1명이 대출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 합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경제 충격이 오면 연체율이 2배로 늘어날 것이라는 거. 결국 경매로 넘어간다는 거죠. 극빈층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50대 한 중반 은퇴를 몇 년 앞두고 있는데 이게 피부로 잘 와닿지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실제로 이것이 닥쳤을 때 그 충격은요 정말 10배, 100배 이상입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주변에 은퇴 후에 선배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은퇴 후 현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려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빙산에 여기 파여 있죠. 이게 크레바스라고 합니다. 여기를 넘어가야 되는데 잘못 넘어가다 죽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걸 왜 보여드렸냐면요. 지금 우리 베이비붐 세대 은퇴 후에 부채에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국민연금, 여기 건너가면 이제 국민연금이 있는데 보통 이제 65세부터 받잖아요. 평균 은퇴 나이는 한 55. 요걸 넘어가려면 10년이 걸립니다. 요게 붙기까지는 10년이 걸린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뉴스 기사도 있습니다. 신보릿고개 10년 닥친다. 이게 현실이라는 거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보통 평균 은퇴 나이가 55세인데 국민연금 받기까지가 10년이 걸리는 거죠. 지금 이분이 은퇴했어요. 55살입니다. 여기 국민연금을 받으려고 하는데 65세가 돼야 받을 수가 있어요. 이 기간, 이 긴 거리 10년, 이것이 이제 신보릿고개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10년 정말 길죠. 국민연금 받을 때까지 이 10년을 어떻게 채워야 되죠? 결국은 많은 분들이 대출을 받아서 생활비에 의존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보험사 대출의 33%가요 고령층에 집중되고 있다고 합니다. 생활비 때문에 대출을 받은 거죠. 그런데 문제는요, 이분들이 다른 연령층보다 연체율이 아주 높다는 게 현실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사례를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했잖아요. 은퇴 전에는 은퇴 후의 삶에 대해서 장밋빛 그림이 많이 그려요. 그런데 그렇게 될 확률이 매우 적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현실이 다가오면 정말 끔찍한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사례자도 은퇴 전에 장밋빛 꿈을 꿨는데 은퇴 후에 그 장밋빛이 다 사라지고 굉장히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에 대한 얘기입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목이 10년 만에 무너진 철수 씨의 장밋빛 은퇴 계획이라는 내용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철수 씨, 58세인가 봐요. 20년 넘게 다니던 회사를 퇴직하고 맞이한 은퇴 생활은 그야말로 장밋빛 미래 그 자체였습니다. 자, 10년 전 조금 무리해서 대출을 받아 마련한 아파트는 날이 갈수록 가격이 오르고 있었고 얼마나 좋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아내와 국내외 여행을 다니며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는 것이 철수 씨의 소박한 꿈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생각하신 거죠. 은퇴할 때쯤 되면 집값도 더 오르고 그래서 대출금은 금방 갚을 수 있겠지. 게다가 이제 국민연금도 나오니까 생활비 걱정은 없을 거야. 이렇게 여행이나 다니면서 살아야지 라고 이제 생각을 하셨겠죠. 자, 하지만 몇 년 후 철수 씨의 행복은 산산이 조각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상과 달리 금리, 그러니까 대출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대출 이자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부동산 시장 침체로 집값마저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얼마 전 건강검진에서 당뇨 진단까지 받으면서 매달 나가는 병원비도 만만치 않은 상황.
자, 국민연금으로 턱없이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철수 씨는 아끼고 아껴봤지만 줄어드는 통장 잔고를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쉴 뿐입니다. 네, 줄이는데 한계가 있겠죠. 결국 철수 씨는 마지못해 경비 일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쉽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6개월째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지만 연락 오는 곳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네, 철수 씨의 사례,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는 거죠. 많은 분들이 경험하게 될 겁니다. 막연하게 집 한 채 갖고 있으면 노후 보장할 수 있겠지라고 하지만 그 집이 나에게 더 힘든 일을 가져올 수 있다는 상황인데요. 얼마든지 이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됩니다.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자,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은퇴를 했어요. 그럼 이제 소득이 없죠. 연금이 나오기 전까진. 근데 대출을 받은 것들이 금리가 높아서 빚이 늘어나요. 이건 단순히 상상이 아니라 많은 고령층에서 지금 현실로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그 세 가지 이유를 쉽게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요, 소득 감소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 이유, 소득 감소. 소득 절벽의 시작이라는 제목입니다. 한국 고령층이요, 은퇴 후에 평균 소득 얼마나 줄까요? 여기 나오지만 은퇴 후에 평균 소득이 42%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직장 다닐 때 한 월 300만 원 정도를 받고 있다. 그러면 은퇴 후에는 180만 원 미만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소비를 줄이는 게 쉽지 않아요. 매달 나가는 고정비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부족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네, 대출을 받게 됩니다. 대출을 받아서 생활비로 쓰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생활비가 부족해요. 또 자녀 학비도 계속 나가요. 또 몸이 아파서 병원비가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다른 데서 돈이 나올 데가 없잖아요. 그런데 특히 은퇴 후에 돈을 벌어보시겠다고 자영업 창업 시도했다가 실패하게 되면요, 정말 큰일 납니다. 자, 두 번째는요, 부동산 중심의 자산 구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동산에 묶인 돈. 우리나라 고령층 전체 자산에서 약 80%가요, 부동산에 묶여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죠? 이 부동산은 당장 현금으로 바꿀 수가 없어요. 내가 10억짜리 아파트를 갖고 있어요. 그럼 거기서 생활비가 나오나요? 오히려 비용만 나가죠. 관리비 나가고 재산세 나가고.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집값이 떨어지고 대출 금리는 오르고 생활비는 계속 늘어가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자, 이렇게 부동산 중심 자산 구조, 부동산에 묶인 돈 때문에 은퇴 후에 오히려 더 힘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금리 상승입니다. 어떤 금리? 대출 금리. 이것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있죠. 실제로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3% 전후로 대출 받을 수 있었던 것들이 지금 5%그 이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히 제2금융권에서 대출 받으신 분들은요, 6%까지 또 7%까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3억을 대출 받았다고 해볼게요. 아파트 구입하신 분들 이 정도는 대부분 대출 받고 사셨을 거예요. 이거보다 더 많은 분들도 많이 있죠. 3%대 대출을 받았는데 이때만 해도 연 대출 이자가 9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요 3%가 5%로 오르면 2% 더 오르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네, 연 이자는 1,500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매년 이전보다 600만 원의 대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이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대출 이자를 못 내서 굉장히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해볼게요. 소득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내 부동산은 묶여 있어요. 여기서 현금 흐름이 생기지 않아요. 대출을 많이 받았는데 대출 금리가 오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준비 없이 은퇴를 맞이하게 되면요, 정말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잠시 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왼쪽은요, 한국은행에서 12월 24일에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제목이 한국은행 금융안전 보고서 2024년 12월에 나온 겁니다. 여기 아주 충격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지금 내년은 올해보다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질 게 뻔하죠. 현재 우리나라 대출 연체율이 약 2.5% 정도 합니다. 내년에는요,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게 되면 최소 5.1% 이상으로 늘어날 거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대출을 갚지 못하는 가구가 지금보다 2배 이상 늘어난다는 뜻이죠. 대출을 못 갚게 되면 어떻게 되죠? 네, 경매로 넘어가는 거죠. 자, 뉴스 기사 보겠습니다. 역시 12월 24일 뉴스 기사예요. 한은 현 부채 상황, 경제 충격 시 연체 가구 5.1%로 2배 이상 늘어난다는 기사 내용입니다. 자, 역시 12월 24일 뉴스 기사입니다. 돈 부족, 은퇴하고 나니 빚 더 늘었다. 고령층 집값 떨어지면 큰 충격. 자, 그런데 이것처럼 어떤 분들이 지금 위험하냐면 변동금리로 대출 받으신 분들, 금리가 오를수록 계속 대출 이자를 더 많이 내야 되잖아요. 그리고 1금융권이 아닌 2금융권에서 돈을 빌리신 분들 정말 많습니다. 자, 이런 분들은 대출 이자가
많겠죠. 또 2금융권도 안 돼서 4금융을 쓰신 분들, 네, 정말 위험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위험한 상황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는 게 문제죠. 해결책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도 있고 또 모르고 계신 것도 있는데, 안다면 이제 실천하는 거, 행동하는 게 중요합니다. 은퇴 후에 생각해 보세요. 현금흐름이 끊기고 나가는 비용은 더 많아지고 집값은 만약에 떨어지고 대출이자 늘고, 네,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반드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막아야 됩니다. 자, 세 가지 대책 알아보겠습니다. 대책 말씀드리기 전에 이 기사 하나 더 볼게요. 가계부채도 고령화, 60대 이상 20% 육박. 60대 이후에 가계부채도 많고 또 연체율도 높다는 겁니다. 소득이 없으니 연체를 하는 분들이 많아지겠죠. 반드시 막아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전략은요, 소득 다각화입니다. 즉, 돈이 들어오는 루트를 늘리자는 겁니다. 국민연금 65세부터 받는데 이마저도 금액이 얼마 안 되죠. 이거 갖고 생활이 안 돼요. 자, 그래서 추가적인 소득원을 반드시 마련해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퇴직금을 활용해서 고배당 주는 ETF, 또 일부 안정적인 채권에 분산해서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이렇게 월 배당 또 이자를 받을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변동성을 줄이고 괜찮은 배당 수익을 만드는 것, 이렇게 돈이 들어오는 루트를 다양하게 늘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가장 중요한 거, 부채 관리입니다. 자, 빚이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죠. 잘만 활용하면 이게 지렛대가 돼서 내 돈을 더 크게 늘릴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 빚을 관리 못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특히 은퇴 시점에 빚이 많은 분들 위험합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내가 퇴직해서 수입이 없어요. 그런데 대출이자 부담은 점점 커갑니다. 근데 금리까지 올라요. 그런데 경기 상황이 안 좋아서 집값이 떨어진다면, 네, 정말 재앙이죠.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내가 소득이 있을 때는 매달 내는 관리비, 세산세, 이게 부담이 크게 없지만, 네, 소득이 없게 되면요,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은퇴 전에 빚을 다룰 수 없다면 갚아야 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자산 유동성 확보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고령층 전체 자산 중에 80% 이상이 부동산에 묶여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다시 또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집값이 떨어지고 대출 금리가 오르고 이런 상황이 되면요, 정말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가 은퇴에 소득이 없는데 대출이 많이 있다면요, 빚을 갚아야 됩니다. 어떻게 갚죠? 돈이 없는데 집을 줄여야죠. 이 방법밖에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10억짜리 집에 대출 5억 받고 있다면 5억짜리 집에 이사 와서 그 5억을 갚으십시오. 이렇게 해야만 우리가 노년에 걱정 없이 살 수 있습니다. 자, 또 하나의 방법은요, 남은 돈으로 현금 흐름 만들기. 내가 만약에 10억짜리 집에 살고 있는데 대출이 3억이에요. 그럼 5억짜리 집으로 이사 와서 2억 남잖아요. 그죠? 2억 남은 걸 월세가 나오는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한다고 예를 들면 여기서 또 현금 흐름 만들 수 있겠죠. 내 집은 좀 줄어들었지만 매달 이자가 나가는 게 아니라 매달 수입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드는 거. 이렇게 현금 흐름을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아시죠? 그런데 이제는 실천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첫 번째, 돈이 들어오는 길을 늘리자. 두 번째, 빚이 있다면 빚을 갚자. 빚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다면, 또 이걸 다룰 수 없다면 갚으십시오. 세 번째, 현금 흐름을 강화하자. 네, 이렇게 하신다고 하면요, 여러분들 은퇴 후에 은퇴 전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사실 수 있을 겁니다. 내년은 올해보다 더 힘든 한 해가 될 것이 분명하죠. 이렇게 되면 대출을 많이 받으셨던 분들은 더 힘들어질 겁니다. 특히 고령층, 또 은퇴를 앞두거나 은퇴를 하신 분들,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요, 행복하게 살아야 될 인생 이막이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이 내용 다시 한번 복귀하시고, 또 내가 실천해야 될 것 세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쉽지는 않지만 이걸 해내면 행복한 또 노후 생활 하실 수 있으니까요,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내용 너무 중요한 내용이죠. 영상 보고 나면 잊혀지잖아요. 자, 자료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 요거 받고 싶은 분들은요, 아래 링크로 신청하시면 됩니다.